예, 오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또 갖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설교한 동영상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지금 4시간 동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배경사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쭉 흐름을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에는 페르시아 이후에, 페르시아는 이제 언제냐면은 고레스 대왕이 바빌로니아를 멸하고 유대 백성을 바빌로니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나라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 이후에 중간기에 어떻게 신약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느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알렉산드로스 대왕, 즉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또 정벌을 하고 멸망을 시키죠. 그 과정까지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주로 할 것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은 누구의 세력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유대 지방이 로마죠. 그죠? 로마와 헤롯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네 번째 로마 그리고 헤롯 이렇게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른 성경 말씀을 찾을 것은 없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보면은 이렇게 지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세계의 지도입니다. 로마의 최전성기 때 지도죠. 이 붉은 빨간 줄이 로마의 최대 전성기 때의 영역입니다. 물론 여기까지죠. 브리타니카 여기까지. 요거는 이제 표시가 안 됐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알렉산드로스의 영역이죠. 알렉산더가 이렇게 점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알렉산더가 33살에 요절을 하죠. 그러고 나서 후계자를 딱 누구라고 정해놓지 않고 제일 강한 자에게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휘하 장수들 간에 막강한 그 이제 세력을 가진 장수들 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23년에 이제 죽죠. 그 기원전입니다. 다 BC.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는 걸 계속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등장시키기 전까지는 다 그 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뒤로 가는 거고 작아지면 예수님 쪽으로 가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눠지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는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여기죠.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쫙 이 뒤쪽까지는 알렉산드로스가 이렇게 점령했던 곳이 셀레우코스라는 장수가 합니다. 그래서 셀레우코스 왕국이 여기에 자리 잡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프톨레마이오스 장군이 여기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한 걸 디아도코이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후계자들의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거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 세계 국가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유대는 여기에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이제 이렇게 셀레우코스 왕국이고 이렇게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이고 그렇죠. 이집트까지 여기가 프톨레마이오스고 여기가 셀레우코스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케도니아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었던 거죠. 근데 프톨레마이오스 때는 유대 민족이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뭐 억압하거나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나 경제 활동의 자유 다 보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알렉산드로스가 이 알렉산드리아에 왔을 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많았었죠. 그래서 그들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너희들 절대 여기서 사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는 걸 갖다가 약속을 했었죠.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2세 때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70인역. 그래서 그 서양사에서는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꽁꽁 어떤 한 민족의 구석에 박혀있던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 세계화되는 그런 획기적인 역사적 사건이죠.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예루살렘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랍비 72명을 보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구약 모세 오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 사역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70인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살다가 이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가 셀레우코스 왕국이 점점 이집트 쪽을 탐내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셀레우코스에서 안티오쿠스 3세라는 사람이 여기를 침략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198년에 여기를 함락시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누구의 손에 들어가요? 셀레우코스 왕조. 그래도 역시 아직도 헬레니즘이죠. 여기가 다 헬레니즘 제국이라고 그랬죠. 그리스 문화와 동방 문화에 결합된 어떤 문화로서의 제국들이죠. 알렉산드로스의 후예자들. 들어와서 이 셀레우코스 왕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집트가 밀려나죠. 168년까지 30년 동안 편안하게 잘 지냅니다. 이때는 이제 안티오코스 3세입니다. 안티오코스 3세. 근데 이 안티오코스 3세도 여기를 점령을 했지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처럼 똑같이 유대인들을 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안티오코스 3세를 굉장히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안티오코스 3세가 로마하고 전쟁을 합니다. 로마가 이제 마케도니아를 점령하고 점점 오른쪽으로 동진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3세가 가서 선제 공격을 하는데 그때 뭡니까? 이 로마는 지금 성장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191년에 집니다. 로마한테. 져서 병력 해산하고 엄청난 배상금을 요구받게 됩니다. 15,000달란트.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달란트 그러니까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달란트가 어느 정도 어마어마한 돈인지 모르죠. 달란트는 데나리온의 6,000배입니다. 그래서 데나리온,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로 치면은 6억입니다. 1달란트가 6억 정도에 해당합니다. 10,000달란트면 6조입니다. 15,000달란트를 요구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시세로 하면 9조입니다. 9조.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해야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피폐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168년도에는 왜 168년이라고 그랬냐면 안티오쿠스 4세가 팔레스타인에 옵니다. 이때부터 이 팔레스타인 지방 유대인들은 엄청난 고난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자는 사상 최악의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사상 최상의 어떤 최선의 왕이라고 한다면은 이 자는 고대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의 폭군입니다. 그래서 이 자가 유대인들한테 한 거는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상을 갖다 놓고 제우스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모든 유대교의 그 제사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에서 아주 불경스럽게 생각하는 돼지고기를 갖다 제물로 올리고 그 다음에 할례 금지, 무슨 안식일 지키는 거 금지, 모든 걸 다 금지시키고 철저하게 유대교를 말살시키고 전부 헬라화 시키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고대 국가도, 아카드도, 바빌로니아도, 아수르도, 페르시아도 한 번도 그런 종교 박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철저한 종교 박해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자는 또 더군다나 로마에 지불해야 되는 막대한 배상금을 채우기 위해서 약탈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유대 민족을 엄청 수탈했습니다. 유대 민족뿐만이 아니고 자기 영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엄청나게 수탈한 자입니다. 근데 기원전 167년에 여러분들은 이거는 그냥 흐름만 아시라고 숫자를 적는 거지 외우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이런 데 부담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때에 이 유대의 그 모디엔이라는 작은,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면은 뭐죠? 그 엠마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죠. 엠마오보다 조금 더 북쪽에 모디엔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작은 고을입니다. 거기까지 이 종교 박해가 미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따디아스라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조그만 규모의 제사장이겠죠. 마따디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제우스한테 제사를 지내라 해가지고 단을 막 거부를 하니까 자기네가 와서 단을 만들고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마따디아스가 그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그 자식들을 그 아들이 있었는데 데리고 그 근처의 산지로 피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 장자 마카비우스라는, 그 이름도 유명한 마카비우스죠. 유다스 마카비우스. 이거 마카비우스는 사실 별명입니다. 망치라는 뜻입니다. 유다스가 이름이고요. 근데 마카비우스라는 이름이 더 널리 알려졌죠. 그 별명이.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정경으로 치고 있는 마카비서가 있죠. 마카비 전서, 마카비 후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 시대의 기록이죠.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정경으로 치지 않고 외경으로 치죠. 그러나 그것은 이 시대의 역사를 보는데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마카비서하고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기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도망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끝입니까? 싸워야 되겠죠. 이때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와 이 유대인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누가 합류를 합니까? 그때 그 하시딤이라고, 그들은 경건한 자들, 분리된 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이 되죠. 바리새파하고 합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요시하고 경건한 삶 이런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안티오쿠스 4세의 그 어떤 조치를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도 바리새인들이 저항하고 마카비우스하고 합류를 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167년에 이 간격은 뭐 좀 안 맞지만 165년에 마카비우스가 그들의 전과를 혁혁히 올립니다. 예루살렘을 마카비우스 군대가, 마따디아스는 그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연로했었기 때문에 이제 지휘자는 마카비우스죠.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 청결, 성전에 있던 제우스 상 그런 거 싹 다 치우고 뭐하고 딱 다 깨끗하게 하고 거기서 다시 자기네들이 하던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서 수전절, 성경의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 전하시고, 그 다음에 그 30장에서 30절에서 그 유명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게 이제 수전절 때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걸 한우카라고 합니다. 성전 청결한 날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도 엄청나게 큰 명절입니다. 이때 이후에 생긴 명절이죠. 이 한우카 수전절은. 그래서
원래 그 모세가 지시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축일 이런 거에는 없죠. 그러니까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그 명절인데 이 한우카는 이때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165년 기원전 165년이니까 상당히 예수님 때는 이제 이게 전통이 돼버린 거죠. 엄청난 세월이죠. 100년, 160년 이상이면은 그게 그들의 완전한 그 문화로 서로 이제 자리를 잡은 거죠. 이렇게 돼서 쭉 유대가 갑니다. 유대 역사를 이제 조금씩 보는 겁니다. 그래서 165년 이후에는 완벽하게 이들이 그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으면서부터는 벗어난 거죠. 투쟁하는 관계가 된 거죠. 계속해서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기원전 142년이 되면은 이제 독립을 허가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와가지고 63년에 기원전 63년입니다. 아직까지도 폼페이우스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전까지 약 100년간을 유대 왕국을 합니다. 이것을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합니다.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죠. 하스모니라는 것은 여기 마타디아스의 이제 아버지인가 뭐 할아버지인가 그 사람이 하스몬이어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진 건데 하스모니안 왕조입니다. 이건 요세푸스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역사가 요세푸스가. 근데 다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그러죠. 그래서 약 100년 동안을 이렇게 유대가 자기네들의 그 독립된 그래서 나중에 이쪽 후기로 오면은 뭐냐면 그 화폐도 자체적으로 주조를 하고 아주 번듯한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남유다가 기원전 587년에 멸망하면서 바빌로니아한테 포로로 가면서 그 이후에 나라가 없었다가 이때 와서 587년에 망했죠. 그러면 약 440년 정도 후에 400년 후에 유다의 자기네들의 자치권을 가진 나라를 다시 세웠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곧 로마한테 폼페이우스는 로마 장군이죠. 그러면 로마가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로마가 등장을 하고 이 로마한테 진 보상금 때문에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이 폭정도 거기서 유발될 수도 있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로마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오늘은 로마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죠.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라는 나라는 구태 쓸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냥 쭉 흘러가면서 들으십시오. 기원전 753년. 그러니까 이쪽으로 따지면은 언제입니까? 아수르 제국이 번성할 때 그때 시점에 로마가 건설이 되는데 그거는 기껏해봐 요만큼. 이거 왜 자꾸 이러죠? 예. 그러면 이제 자꾸 넘어가니까 타치를 좀 안 하겠습니다. 로마라는 이 티베르 강가의 아주 작은 데서 언덕에서 7개의 언덕을 가진 곳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라틴족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509년까지 기원전 509년까지 7명의 왕이 쭉 이어가면서 다스립니다. 그리고 509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공화정이 섭니다. 공화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좀 불편하니까 이쪽 지도로 옮기겠습니다. 여기도 뭐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여기 로마죠. 로마의 이제 작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죠. 기원전 753년부터. 그래서 이제 509년이 되면은 공화정이 됩니다. 공화. 여기까지는 왕정이죠. 왕. 그래서 이 귀족들의 세력이 강해져 가지고 왕정을 폐하고 공화정을 만듭니다.
공화정이라는 건 뭡니까? 공화라는 거는 같이 이렇게 나눈다는 뜻이죠. 그래서 리퍼블릭이죠. 영어로 하면 리퍼블릭인데 그게 원래는 라틴어로 레스푸블리카죠. 그게 이제 영어에서는 이제 리퍼블릭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공공의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 한 명이 이렇게 그 나라를 자기 소유처럼 다스리는 게 아니고 공공의 재산이므로 여러 명. 그러니까 공화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권력 분산의 정체성을 가진 게 공화정이죠. 그래서 보면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런 건 거짓말이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공화국이 아니죠. 여러 명한테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화정이었다가 이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합니다. 270년에 기원전 270년에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합니다. 서서히 세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뭡니까? 270년이면은 이쪽은 어디입니까? 알렉산드로스 제국이죠. 셀레우코스, 프톨레마이오스, 마케도니아 이때입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여기 동방 원정을 다 끝내고 헬레니즘 왕국들이 자리 잡고 있을 때죠. 그만큼 로마는 후진국이었죠. 고대 사회에서. 그래서 이쪽에서는 로마는 신경도 안 쓰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전혀 신경 쓸 대상도 아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이 264년부터 146년까지 전쟁을 합니다. 카르타고 포에니 전쟁이죠. 포에니 전쟁인데 왜 포에니냐면은 여기가 페니키아죠. 페니키아를 이렇게 이 로마 사람들은 포에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누구하고 전쟁이냐면은 카르타고의 전쟁이죠. 여기가 카르타고입니다. 지금은 튀니지죠. 그래서 여기 카르타고라고 써 있죠. 카르타고하고 로마하고 지중해에 패권을 놓고 싸웁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전쟁은 세 번을 하는데 가장 중요했던 전쟁은 누구냐면 한니발과의 전쟁입니다. 한니발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카르타고에 여기 카르타헤나 지방이 있었습니다. 카르타헤나. 거기에 총독이었던 한니발이 이탈리아로 원정을 갑니다. 알프스를 넘어서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이탈리아를 갑니다. 이탈리아를 완전히 헤집어 놓습니다. 이때가 가장 로마의 위기였습니다. 로마가 이때 2차 카르타고 전쟁인데 이게 기원전 218년부터 202년까지 계속됩니다. 로마의 명운이 달렸던 전쟁입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여러 이제 에피소드가 있지만 그냥 흐름만 여러분들이 아시기 위해서 기원전 202년에 한니발을 여기서 이동을 해서 자마 전투에서 물리칩니다. 왜 여기서 싸우느냐? 한니발을 남겨놓고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는 유명한 로마 장군이 본토를 치니까 따라가서 여기서 붙은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스키피오라는 장군이 한니발이 쓰는 전술을 그대로 써가지고 그대로 복사를 해서 한니발을 이깁니다. 그래 아무튼 그래서 이제 재미난데 한니발이 이제 여기에 이제 협약을 맺었겠죠. 엄청난 배상금을 물게 했습니다. 10,000달란트를 전쟁 배상금으로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얘네들은 배상금 내놓으라면 10,000달란트 무조건 이상이었던 모양입니다. 엄청나게 배상금을 크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로마는 갔죠. 그러고 나서 한니발은 이제 도망가죠. 어디로? 일로 도망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로. 그래가지고 안티오쿠스 3세한테 자기 몸을 기탁하죠. 아까 얘기했죠? 안티오쿠스 3세가 와서 셀레우코스 왕조가 여기를 이렇게 차지를 했다고요. 팔레스타인을. 그때 한니발이 도망와서 안티오쿠스. 그래서 아까 안티오쿠스 3세하고 로마하고 붙었다고 그랬죠? 기원전 191년에 202년에서 얼마 안 멀죠. 191년은 11년 후죠.
여기서 붙는데 한니발을 갖다가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워낙 명장이니까 이제 로마하고 싸우는데 이용을 했죠. 근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부하들이 속삭거려가지고 한니발이 엄청나게 공을 세우면은 걔가 우리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 자기가 정권을 잡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한니발을 아주 크게 적극적으로 쓰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그렇습니다. 편협한 거. 제가 뭐가 되면 우리가 뭐가 되겠지. 우리가 이득을 못 받겠지. 제가 당대표 되면 우리가 공천 못 받겠지. 그럼 쟤 잘라야 돼. 제가 굉장히 우수해도 그런 거 다 소용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잘 돼야 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의 위치가 불안하니까 한니발을 중용을 못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졌습니다. 한니발을 중용했어도 이길까 말까 한 싸움에서. 그래서 한니발은 또 이쪽으로 비타니아로 다시 도망갔다가 여기서 이제 로마가 끝까지 한니발을 추격하니까 자살하죠. 뭐 그렇게 해서 202년을 기점으로 해서 로마는 서지중해 이쪽 지방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왜냐하면 카르타고는 페니키아에서 구축한 식민지였죠. 기원전 814년에. 그래서 여기 스페인 이쪽까지 코르시카, 사르데냐, 이쪽 시칠리아 서부 여기 전부 카르타고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카르타고가 로마한테 지니까 로마 수중에 다 들어간 겁니다. 로마가 비약적으로 강국이 된 겁니다. 지중해 서쪽은 완전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로마의 세력이 여기는 장악을 했으므로 동쪽으로 갑니다. 왜? 동쪽이 훨씬 가치 있는 땅이죠. 여긴 다 별볼일 없는 곳입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하고 이쪽 헬레니즘 왕국 이쪽으로 로마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가 이제 확장을 계속 해나가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카르타고 전쟁 이후로 뭐냐면 원로원 기득권층이 엄청나게 견고해지고 평민들하고 격차가 엄청나게 나니까 개혁을 한번 하려고 그러죠.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2번 시도하다가 2번 다 살해됐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물거품이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어떤 체제로 들어가냐면 삼두 정치라고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나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하고 폼페이우스. 아까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면은 폼페이우스 카이사르 그 다음에 이렇게 3명이 삼두 정치인데 2사람이 중심 인물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때 폼페이우스가 동방 정책을 합니다. 동방을 본격적으로. 그리고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갈리아 지방, 여기 갈리아 나오죠. 갈리아를 갖다가 정벌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우리가 가이사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 다음 폼페이우스가 이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셀레우코스 왕조를 점령합니다. 여기 이제 이 시리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를 기원전 64년에 정벌하고 예루살렘을 기원전 63년 그 다음 해죠. 이렇게 합니다. 이집트는 놔두고 이집트는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폼페우스가 돌아가는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갈리아를 정벌하고 있는 동안에 폼페우스가 이때가 훨씬 시대가 빠른 때죠. 여기 58년부터 51년 사이입니다. 근데 원로원하고 아주 끈끈한 관계를 맺으면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승승장구하니까.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은 내 위치가 불안정해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견제를 하죠. 근데 이 전쟁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올라오려니까 원로원에서 율리우스 카이사르한테 무장해제해라 명령을 내립니다. 무장해제하고 들어와라. 그냥 맨몸으로. 그러면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다 소식통에 의해서 자기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여기 루비콘 강이 조그맣게 있는데 군대를 갖고 루비콘 강을 건넙니다. 기원전 49년입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럼 뭡니까? 반역이죠. 원로원의 명령을 거부한 거죠. 그래서 내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하고 붙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폼페이우스하고 47년까지, 기원전 47년까지 3년 동안 내전을 벌입니다. 근데 여기 뭐 옛날에 전쟁 좀 했지만 거의 전쟁 같지도 않은 전쟁했지만 여기는 치열하게 전쟁을 하던 때입니다. 여기 게르만족하고 여기 게르마니아 나오죠. 갈리아도 여기 켈트 쪽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민족이었고, 또 이 게르만족하고도 그 접경에서 싸웠어야 됐고, 엄청나게 아주 강인한 전투 경험 많은 군대를 상대가 안 돼서 밀리죠. 계속 폼페이우스가 밀려서 도망옵니다. 어디로? 알렉산드리아로 폼페이우스가 쫓겨서 도망옵니다. 기원전 47년에. 카이사르가 쫓아갑니다. 쫓아갔는데 폼페이우스는 여기서 죽죠. 이집트 사람,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우스 13세한테 죽습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쫓아왔다가 폼페이우스가 죽었어요. 누가 죽였어?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우스 13세다. 그러니까 너 왜 죽였어? 그래도 우리 로마의 집정관이고 장군인데 그거 잡고 있다 나한테 넘기지. 뭐 해가지고 되게 구박을 했죠. 그때 이제 눈치 빠른 누굽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를 만납니다. 조용히 만나죠. 일설에 의하면 이제 카페트 같은 데다 말아가지고 카페트 날라다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걸 벗겨보니까 클레오파트라가 나왔더라. 카이사르가 한눈에 반했죠.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아들을 낳습니다. 작은 카이사르 그래가지고 카이사리온이라고. 이제 카이사르가 폼페이오를 제압하고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46년에 이제 개선식 하고 뭐 45년에 엄청나게 개혁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44년, 기원전 44년. 불과 3년 뒤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죽습니다. 그죠? 암살당하죠. 브루투스여 넘어져 그런 거 있죠. 이제 이 카이사르는 왜 암살당하느냐면 워낙 권력이 세지고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공화정에서 다시 왕정으로 넘어가겠구나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원로원에서 카이사르를 죽이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카이사르를 암살합니다. 그때 이제 자기가 굉장히 사랑하던 어떤 부하며 그런 브루투스가 있어서 브루투스여 넘어져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아이러니한 게 왕정에서 아까 753년에 건국하고 7명 왕정이라고 그랬죠. 왕정을 패하고 첫 번째 집정관이 된 사람이 브루투스였습니다. 동명이인이 마지막 공화정을 꺼져가는 공화정의 불씨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찌르는데 합류한 거죠. 동명이인입니다. 브루투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역사의 아이러니가 그렇습니다. 로마는 참 재밌습니다. 로마 건국이 로물루스인데 로물루스를 건국자라고 그러는데 마지막 왕 이름도 로물루스입니다. 그럼 이제 좀 아이러니하죠. 공화정도 그렇죠. 브루투스, 마지막도 브루투스. 이렇게 돼가지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47년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로마와 헤롯과의 관계를 봐야 됩니다. 여기에 폼페이우스가 왔을 때 폼페이우스가 여기에 와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63년에 망했다고 그랬죠. 이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아까 유대의 역사를 제가 조금씩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대 역사를 아까 지웠었나요? 그럼 봅시다. 이렇게 198년부터 보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저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시작하고 165년에 성전 청결하고 쭉 가서 63년에 폼페이우스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근데 이때 이제 나라가 망하려면 항상 어지럽습니다. 기원전 67년부터 여기가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왕인데 알렉산드라라고 여왕입니다. 그 얀네아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때 최대 영역, 굉장히 넓은 영역을 유대 왕국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가 얀네우스가 죽고 나서 알렉산드라가 이제 그 처입니다. 얀네우스의 부인이었는데 약 9년 동안 다스리고 죽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어서 힐카노스 2세하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내란을 일으킵니다. 내전을 합니다. 후계자가 정확히 안정해진 거죠. 그때 이 하스모니안 왕가에, 여기 하스모니안 제국이 왕가라고 그랬죠. 하스모니안. 여기에 아주 뛰어난 재상이었던 안티파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티파테르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냥 안티파터로 적겠습니다. 안티파터가 힐카노스 2세한테 붙습니다. 이쪽이 세력이 약했습니다. 아리스토블루스 쪽이 세력이 훨씬 강했는데도 안티파터가 이쪽에 붙습니다. 근데 이 63년 무렵에 폼페이우스가 와가지고 무력으로 막 그러는 게 아니고 둘을 부릅니다. 야, 너네들 화해해. 뭐 싸움이 상대가 안 되는 애들이니까 야,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화해해.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 그러겠습니다. 너 내가 왜 화해해야 돼? 내가 더 강력한데. 그러니까 얘를 폼페이우스가 로마로 쫓아내고 얘네들한테 유대의 통치권을 주는데 힐카노스 2세는 제사장. 여기에 재상이었던 안티파테르가 유대의 행정관으로 유대의 행정을 맡게 됩니다. 엄청난 수완의 소유자입니다. 폼페이우스를 그 사이에 살살살살 이렇게 만졌던 겁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그렇게 하고 돌아갔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폼페이우스하고 싸웠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와서 47년에, 기원전 47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폼페이우스가 죽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클레오파트라하고 뭐 연애하고 막 그러고 다시 돌아갔죠. 근데 그때 이 안티파터가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고살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이제는 여기는 힐카노스 2세는 원래 자기가 상전이었는데 얘는 조그마한 지역 어디 하나 맡게 하고 유대 전체를 자기가 맡게 됐습니다. 유대 통치권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맡겼습니다. 그래놓고 장남 파사야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하고 차남 드디어 등장합니다. 헤롯을 갈릴리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44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 해에 안티파터가 암살당하고 그것을 헤롯이 복수합니다. 암살. 그러고 나서 자기 형하고 자기가 유대 전체의 통치권을 장악합니다. 그게 기원전 42년에 그렇게 합니다. 이제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지나가는 겁니다. 하스모니안 왕조가 망하면서 그 직후의 과정에 헤롯 집안이 등장합니다. 이 안티파터는 이두메 출신입니다. 이두메 사람, 에돔이죠. 그죠? 에서의 후예들이죠. 에서. 이삭과 에서가 있지 않았습니까? 야곱과 에서가 있었죠. 근데 에서의 후예들이죠. 그 안티파터, 그래서 이제 원래 이쪽 지방, 이스라엘 남쪽 지방 사람들인데 이 헤롯이 유대 전체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이제 191년에 여기 이제 그 로마한테 깨지고 로마의 세력이 이제 점점 오고 그러는데 기원전 129년에는 파르티아가 성경에는 바데라고 나옵니다. 파르티아가 기원전 129년에 셀레우코스 왕조 컸었죠. 셀레우코스 왕조는 컸었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침략을 해가지고 막강한 세력을 펼칩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경계로 해서 이쪽 전부 파르티아로 접수를 합니다. 파르티아는 뭐냐면 역시 페르시아 후예죠.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입니다.
고레스 왕 그쪽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 사람들이죠. 이란이 그렇게 유서 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잔뜩 약해져 있었죠. 셀레우쿠스. 근데 이렇게 잘 삶아서 했는데 이 파르티아가 뭐냐면 요거는 옛날 얘기고 기원전 40년에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거의 다 된 거죠. 기원전 40년에 여기를 팔레스타인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보면 이때 뭐냐면은 여기서 쫓겨났던 아리스토블루스, 로마로 추방된 아리스토블루스가 있었죠. 이 아들 안티고노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뭡니까? 유대인 왕국의 핏줄이죠. 근데 어디서 이두메 출신인 헤롯이 유대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파르티아 연합군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쫓아내고 유대인 왕국을 다시 재건하려고 안티고노스라는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이 파르티아 군대하고 합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원전 40년에 파르티아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거기서 죽습니다. 파르티아 군에 의해서. 그리고 헤롯은 눈치 빠른 헤롯은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쫙 도망갑니다. 이쪽 사해를 건너서 이렇게 쫙 도망가다가 안 되니까 알렉산드리아로 갑니다. 이집트로. 이집트로 가는,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맞이한 거죠. 근데 보니까 뭐 멋있게 생기고 언변도 좋고 헤롯이, 그러니까 또 클레오파트라는 또 그런 남자라면 또 오케이니까 잘 환대를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로 싹 보내줬죠. 로마로 이제 갔습니다. 헤롯이. 어느 정도의 이 가문이 수완이 있느냐 하면은 가자마자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이때는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죽은 후니까 죽은 후에 옥타비아누스가 양자여서 계승을 했죠. 근데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삼두 정치를 합니다.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레피두스 이렇게 삼두 정치하는데 두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 안토니우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휘하에서 갈리아 전쟁도 치르고 수많은, 그래서 총애받던 장군이었고, 옥타비아누스는 양자로서 유서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후계자로 한다, 이런 사람이죠. 근데 아직은 이제 사이가 나쁘지 않을 때인데 헤롯이 가가지고 순식간에 이 사람들의 환심을 삽니다. 두 사람의 환심을 동시에 삽니다. 여기서 아까 폼페이우스의 환심을 샀다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환심도 샀던 아버지, 이 아들은 가서 두 로마의 영웅들의 환심을 사서 이 사람들이 원로원에다가 추천을 해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인증을 받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순식간에. 그래가지고 다시 옵니다. 다시. 유대의 왕이니까 유대를 찾아야 되죠. 그래가지고 39년에 그 다음에 갈릴리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기원전 37년에 유대 전체를 장악합니다. 유대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때 동방박사한테 어디냐 가리켜달라, 다 그런 게 헤롯입니다. 기원전 37년부터 기원전 4년까지 이렇게 41년 동안, 아니 33년이군요. 이때는 빼야 되니까. 그렇게 왕위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등장하는 장면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좀 복잡하긴 하죠. 그런데 요체는 뭐냐면, 원래 소위 속되게 얘기하면 듣보잡이었던 헤롯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듬의 출신인데, 에돔 출신인데, 그 아버지가 하스모니안 왕조 말기에 엄청난 정치적 소환을 부려서 폼페이우스의 환심을 사고, 그 다음에 또 폼페이우스하고 싸워 이긴 카이사르의 환심도 사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유대의 행정관이 돼서 자기 아들을 다 이렇게 좋은 데 박아놓고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 헤롯이 그냥 파르티아한테 와서 쫓겨는 갔지만 클레오파트라와 또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의 환심을 사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식
로마의 재가를 받아가지고 와서 유대를 장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그러면 헤롯이 이제 이렇게 와서 유대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서 로마에 있던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둘이 싸우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하고 싸우는데 안토니우스는 이쪽 동방의 세력을 가졌습니다. 이쪽 동쪽에. 이쪽 서쪽은 옥타비아누스. 자기네들끼리 잠정적으로.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를 애송이로 봤죠. 20년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야, 저놈 20도 안 돼가지고 자기가 무슨 그 양자라고 그래. 나는 산전수전 다 겪은 카이사르의 오른팔이었는데. 이제 티고 오니까 이제 저 하다가, 아, 그래, 너 그쪽 해. 그러면 어차피 유소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을 장악하고 파르티아하고, 아까 파르티아가 이제 세력을 넓히고 있었다고 그랬죠. 유프라테스 강 이후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파르티아가 재기를 한 거죠. 이 페르시아계 사람들이. 그래서 파르티아하고 견제를 하면서 하는데, 여기서 이제 파르티아를 치려고 그래가지고 여기 다소라는 데서 클레오파트라를 만납니다. 자금 좀 대줘라. 내가 파르티아를 쳐야 되는데. 근데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를 만난 순간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눈에 꼴깍. 그래서 뭐 클레오파트라가 뭐 미모가 뭐 별로였다는 설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 말도 안 됩니다. 그냥 로마의 최고의 영웅들 율리우스 카이사르, 안토니우스 이 사람들이 딱 보자마자 넘어간 겁니다. 한눈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상상하시면 됩니다. 여기 다소라는 데서 만나서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사랑에 빠지고 두 아들 쌍둥이 남매 낳고 그 다음에 또 정식으로 결혼해가지고 아들도 낳고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입니다.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는. 그래가지고 근데 클레오파트라는 뭡니까? 클레오파트라가 보면 얘는 양자고 후계자지만 양자입니다. 근데 자기는 카이사르의 친자를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카이사리우. 작은 카이사르라는. 안토니우스하고 그럽니다. 야, 그렇지 않아도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 별로 좋게 안 보고 있는데, 야, 내가 카이사르의 친자를 데리고 있어. 그게 명분이 되잖아. 그래가지고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한테 도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악티움 해전에서 붙습니다. 이쪽이겠죠. 악티움 해전에서 기원전 31년에 붙어서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우스 연합군이 옥타비아누스한테 지게 되죠. 그래가지고 기원전 30년에 이 두 사람이 다 죽습니다. 자살하죠. 그래서 마지막 파라오,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인 클레오파트라 7세가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옥타비아누스한테 도전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때 뭐냐면은 이때 헤롯이 재밌습니다. 이때 헤롯은 원래 가서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싸우기 전에 두 사람한테 다 총애를 받았죠. 요때는 어땠을까요? 요때 또한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한테 총애를 받았습니다. 헤롯이.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옥타비아누스가 기원전 30년에 와서 완전히 클레오파트라 죽이고 나서 이집트를 황제령으로 만들죠. 그때 또 헤롯은 뭐냐면 옥타비아누스한테 환심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아주 그 외교의 귀재인 겁니다. 이렇게 양다리를 잘 거쳐야 돼요. 외교라는 것은. 왜냐면 어제의 오늘의 친구 이런 게 없습니다. 자기 국익에 맞으면 그것이 최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을 대헤롯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옥타비아누스 편에 딱 붙어가지고 또 그럽니다. 언제 봤냐는 듯이 얘네들. 그래가지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헤롯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짜투리 땅들 붙어있던 걸 싹 하사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유대 역사상 최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영토 그거하고 거의 같습니다. 조금 더 이게 아마 헤롯이 더 넓었을 겁니다. 이런 헤롯이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옥타비아누스는 누굽니까?
옥타비아누스가 30년에 이때부터 로마를 사실상 완전히 혼자 장악한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 이를 임페라토르, 엠퍼러의 이제 어원이 된 임페라토르, 군 통수권자죠. 프린케스, 제1시민.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존엄한 자,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줍니다. 이게 기원전 27년. 이때부터 로마가 제정이라고 그러죠. 로마의 제국이 이때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러는데, 존엄한 자라는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이름으로 이 이후로는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아구스도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아구스도, 이걸 좀 짧게 해서 아구스도가 천하의 영을 내려 호적을 하게 해라,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 때 호적을 다 하라고 해서 마리아하고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는 그 장면이죠. 그때가 이 사람 시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시점이 된 것이죠. 로마의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초대 황제입니다. 그 이름도 찬란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후계자. 다 그 정적들을 제거하고 나서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BC 27년부터 그 오현제가 끝나는 AD 180년. 그러니까 약 200년이죠. 이때를 뭐라 그러냐면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 이 전체 제국이 안정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국경도 없어지고 지중해 세계의 국경이 없어지고 언어는 헬라어. 공용어가 거의 헬라어죠. 원래 헬레니즘이 300년을 지속했기 때문에 다 헬라 말들을 쓰고, 일부 이제 더 학식이 높은 사람들은 로마의 말인 라틴어. 이렇게 점점 이제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점점 이제 옮겨가지만요. 역사의 진행에 따라서 이때만 해도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까지 오늘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복잡하셨죠. 오늘 말씀드린 게 복잡했는데 뭐냐면 이 로마와 헤롯의 관계, 헤롯이 어떻게 등장했느냐, 그것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언제 나왔다고 그랬죠? 바리새인이 167년부터 그 마카비 항쟁, 그때 초기에 바리새인들이 합류를 해서, 하시딤이라고 그때 얘기를 했지만, 바리새인이 합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63년도에 폼페이우스가 들어와서 멸망하는데, 후기에 가서 뭐냐면 사두개인이 이제 자기네들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뭐냐면 이들은 왜 이때 등장하냐면, 바리새인은 이때는 적대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의 하스모니안 왕조가 처음에는 아주 종교적으로 순수하고 그 헬라 문화에 한 거에서 우리의 고유의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했을 때지만 나중에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은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은 누굽니까? 이들은 기득권층이죠. 성전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층, 제사장들 다 여기서 배출하고, 그 사내들인 공회에 이들이 다 멤버로 있고, 바리새인은 뭡니까? 성전 중심이 아니고 회당 중심으로 민중 속에 들어가 있던 사람, 민중 운동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예수님한테 욕먹은 거는 뭐냐면, 너네가 민중 운동 잘하고 한 거는 좋지만, 너네가 말로 그들을 잘 지도한 건 좋지만, 너네 속에 실제로 그러냐? 너네 행동이 실제로 그러냐? 회칠한 무덤들은 위선자다라는 겁니다. 꼭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바리새인들한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은 듣지만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지 말아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말은 바르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거를 분리해야 됩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 옳다고 해도 그가 모든 행동을 옳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보고 실망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 나온 복음이 있다면, 나한테 그것이 생명이 되는 말씀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목사 또한 용서의 대상이고 그런 것이지, 그가
그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어떤 그런 존재, 존경의 대상,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주구장창 욕하고 막 그러셨지만 같이 식사도 하고 문답도 하고 그랬지만 사두개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종조차 안 했습니다. 뭐 많이 질타도 안 했습니다. 이들은 그래도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사람이 금식도 하고 불우한 자를 돕고 늘 그래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 너네 본질을 계속해서 보고 너네가 회개해라, 늘 반성해라 라고 해서 바리새인을 이렇게 꾸짖으셨던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을 악인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 오해의 소지는 덜고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배경사를 아담으로부터 헤롯까지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쭉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